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저희가 오늘은 유태인 이야기를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네. 책과 영화 또 여러 컨텐츠들을 묶어서 유태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또 유태인들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 안내일기도 한번 좀 등장을 할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볼까요? 예, 그 사실 뭐 안내 일기 같은 경우도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그 살아남은 아버지가 돌아와서 네. 그 딸의 일기장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도 나치의 만행을 증언하는 그 소녀의 일기 이걸로 아주 유명한 기록물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결국 왜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느냐 결국 그렇게 해야지 반유대주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반유대주의라든지 역사와 이야기는 단판 승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가야 되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이히만 전범 재판이죠. 네. 그게 바로 그 결국 유태인 절멸책을 실무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그 아돌프 아이히만인데 이 아이히만이 사라진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모사드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히만을 생포해서 법정에 세운다. 네, 우리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법정에 세우겠다 이 작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예루살렘 나오고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뭐 방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북방구고 남방구고 이게 네.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그때 작전이 이루어졌던 때가 1960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물론 뭐 다니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운항 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쉬운 작전이 아니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걸 기록한 책이 당시 모사드의 책임자였던 이스 하렐이 가리발디 거리의 집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해가지고 이게 알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국가정보원 이런 데서 요원들 이름은 다 익명 처리하든지 아니면 가명을 쓰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모든 실명을 다 써요. 이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책에다가요. 예, 진짜 이름 다 씁니다. 이건 역사로 남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죠. 근데 번역하신 분이 저희 예전에 신문사 선배셨는데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을 저도 이 책을 읽은 거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어떤 도서관에 가가지고 정말 낡은 책이 있어서 보니까 바로 그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이 파이널 솔루션 유태인 절밀책을 위반했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라졌단 말이죠. 사라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가족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갔냐 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네. 아르헨티나 땅에서 이 사람을 봤다는 뭔가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왜 아르헨티나냐? 이 아르헨티나가 본래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당이 페론 당이거든요. 네. 우리 페로니즘 하면 에바 페론. 에바 페론 나오죠. 네. 돈크라이폼이 아르헨티나. 네. 근데 이 페론 당이 당시 집권당이 나치에 상당히 동정적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나치 전범들이 글로 도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죽음의 의사 맹겔레라고 네, 죽음의 네, 의사였던 네, 네. 맹겔레도 이때 이쪽으로 도피를 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는데 또 재밌는 게 이 아르헨티나에는 유태인 네트워크가 또 강해요. 그래요? 지금도 아르헨티나 유태인 사회가 한 30만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튼튼한 유태인 커뮤니티가 아르헨티나에 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1994년에 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94년이요? 예. 그 아르헨티나 그 있는 그 유대인 친선 협회에서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90명 가까이가 사망을 해버려요. 네.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그 니스만이라는 검사가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보니까 헤즈볼라가 했던 거예요. 헤즈볼라가 저기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테러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배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란 쪽이 있었고. 네. 근데 이 니스만 검사가 이제 추적을 하는데 압력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하고 이란하고 여러 가지 교역 협상을 하면서 이 이란의 석유가 필요하니까 이 사건이 네네. 터지면 곤란해지잖아요. 그 니스만 검사가 결정적인 이란 정부 관계자하고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의 사이에 통화 파일을 다음날 청문회에서 제출하겠다 했는데 바로 그날 그 전날 총상을 입고
죽은 채로 발견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직도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지금 아르헨티나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유대인도 많고 그런 뭔가 나치의 온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스라엘로 갔던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모사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들은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전범이죠. 이런 사람들을 추적하고 잡아오고 법정 세우겠다 하고 있는데. 네. 1957년에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당시 독일의 유태계 검사로 활약하고 있던 그 바워 검사가 이 정보를 준 거예요. 최근에 어떤 정보가 입수됐는데 아르헨티나에 아이만이 있다더라. 근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믿지를 못하겠다. 독일 내부에 여전히 친나치 동정적인 사람도 많고 또 아이만을 만약에 그 독일 대사관 현지에 있는 협조를 받으려도 그거 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주가 또 사라져버리면 잡을 수 없지 않느냐. 네. 실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독일이 우리는 참 어떻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름 전범 재판도 잘했고 나름 과거사 청산을 잘했다고 하지만 당시 독일 사법부에서 그 나치 치하에서 독일 법원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 판사 중에 재임용률이 거의 98%인가 그럴 거예요. 그냥 다 공무원들도 거의 다 없고 사실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죠. 네네. 그 정도. 자, 그러니까 아예 이쪽에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모사드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보자를 만나러 갔죠. 가니까 이 제보자가 이런 거예요. 자기 딸이 최근에 미팅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 놈이 자기 이름을 아이만으로 밝히더라. 성을 아이만이다. 그리고 자기 막 그 유태인들을 다 죽였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야, 그러니까. 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사드가 가니까 이게 금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돈 좀 달라고 자기가. 응? 돈을 좀 달라. 내가 더 정보를 주겠다. 모사드한테? 모사드한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뭐 알맹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그래도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고 자꾸 직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또한 1958, 9년 되면 반유대주의 정서가 또 불붙기 시작해요. 독일하고 유럽에서 또 하켄크로이츠 있죠. 그게 낙치 뭐- 신발 아닙니까? 이거 하켄크로이츠. 그게 막 생겨나요 또? 그게 또 이제 막 좋아하고 철집자. 거기에다가 반유대주의 구가 등장하고 유태인 거주지에도 야이 나쁜 주이시더라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또 그때도 이제 슬슬 그런 뭐 망언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사드가 판단을 내는 거죠. 야 이거 국제적으로 뭔가 한번 큰 이슈를 우리가 제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가장 상징적인 게 아이만 같은 실무 총책을 잡아가지고 네. 철퇴를 가야지 다시 이런 나치 망령들이 준동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아이만 검거 특별 수사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반드시 너희들을 추적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릴 거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이래 된 거죠. 자 그때 다시 애초 제보자였던 그 독일의 바워 검사가 중요한 제보를 하거든요. 아이만이 이 건너갈 때 가톨릭 신부가 도움을 줬다더라. 근데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단서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볼리비아가 이제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드는데 옛날 나치 출신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가보안국이란 말만 들어도 살인에 대한 의혹이 솟아오른다라고 아이만이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점 첩보가 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라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게 이스라엘하고 좀 관계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가 가서 우리가 만약 작전을 해버리면 주권 침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결국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직접 가서 데려와야겠다. 자, 근데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죠. 네. 지중해를 건너와야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영항공사 남아메리카 지역의 전기 노선 취항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나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아무것도 취항 안 하는데 갑자기 아닌데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일단 두고 볼 수 없으니까 1960년에 먼저 1차 공작조를 특파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아이만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 주소를 가보니까 그건 아예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옛날 주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혹시 여기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신분을 위장한다 하더라도 티가 나니까. 네. 이 아주 고급 호텔에 여성 대원이 투숙해가지고 아주 영리해 보이는 벨보이를 포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인생은 비밀리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델리케이트한 일이 있다. 그거 당신 이해해 줄 수 있죠. 이렇게 했더니 나 알잖아. 그러니까 이 벨보이가 딱 듣고 이 참
아름다운 부인이 뭔가 옛날 애인이 만나고 싶어 하구나. 그래서 내 옛날 주소지인데 이거 좀 확인해 줄 수 있나? 네가 가서 좀 티 안 나게. 내가 선물을 거기 보내야 되는데 네가 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네가 알아봐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벨보이가 내가 로맨스를 돕는 그 일종의 사랑의 큐피트가 되겠다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아주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를 하는 거예요. 아이만 귀족이 이사 간 거 확인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이만의 아들이 일하는 회사 주소, 아들의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역시 그러니까 이런 말은 웃기긴 합니다만 역시 이 공작을 할 때는 여인을 항상 미인에게 다 약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아이만 집도 알아냈죠. 아이만을 촬영까지 해가 사진까지 확보한 거예요. 확실하네요. 딱 가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1차 정보를 확인했으니까 기동 타격지를 보내가 납치를 해야 될까요? 네네. 근데 이 문제가 쉽지는 않죠. 주권 국가의 국제법을 그렇죠, 위반하게 그렇죠. 되고. 예. 그다음에 이 아이만 작전 이전에 모사드가 해외에서 대규모 작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요. 이게 처음 작전인 거예요. 최근에야 뭐 우리 아시다시피 이란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의 하마스의 보이치고 전막 야, 참 대단한 뭐 이런 건데. 자, 이걸 어떻게든 이제 처음 해야 되니까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극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행기를 활용하고 이제 공작 대원들을 보내고 신분을 위장해서 보내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1960년 5월에 아르헨티나 독립 1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1810년에 독립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축 사절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기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 특별기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아이만을 납치해가 거기서 데리고 오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는 거죠. 원한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이 모사드 책임자잖아요. 우리 지금 국정원장이 직접 아르헨티나 현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갑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이거 총괄을 해야겠다. 우리 지금 국정원장이 직접 도저히 앉아서 못 있겠다. 내가 직접 가서 다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리발디 거리의 집이라고 책이 나오는데 가리발디 거리가 바로 아이만이 산 집이에요.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거리의 집을 딱 이제 그죠. 그래서 뭐 가기로 한 날이 그있죠. 항상 일정이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되다가 5월 19일 날 비행기는 뜨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서 특별기가. 그리고 5월 21일 날 비행기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3일밖에 안 되고 문제는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일정 조정에서 열흘 정도 비는 거예요. 아이만을 체포한 다음에 열흘 무사히 데리고 있어야 돼요. 21일 날 나오려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거 나치 잔당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열흘간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가족들이 막 실종했다고 찾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안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가를 한두 군데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많은 안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가 내부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가가 습격을 당했을 때 비상대피로 은신처 이런 거 다 확보를 해야 되니까 다 공사가 들어가야 되죠. 자 어떻든 뭐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 대원들을 모집하는데 전원 지원한 사람만 뽑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명하면 안 된다. 이거는 역사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가 자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완전히 뭐 이제 베테랑들이 옵니다. 그 대장이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이 됩니다. 기동타격대 대장. 총책임자는 이스라엘 모사드 책임자인데 그 사람 뒤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고 이제 실제 기동타격대장은 갑이 12살 때부터 독립운동에 참가한 전사예요. 12살 때부터. 그다음에 문서 유조 전문가 다니. 이 사람은 천재예요. 위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가서 스페인 말을 쓰잖아요. 스페인 말을 몇 주 만에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형.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첩보원 천재형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변장의 달인도 구하고 자물쇠 열기의 달인 구하고 그다음 의사. 비상 상황에서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딱 팀이 구성되는 거죠. 이 팀원들의 유일한 공통점 나치에서 다 가족과 친자 죽었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딱 이 공통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전가옥 운영하기 해야 되니까 안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파트 별장 여러 채를 빌리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그 임대한 가옥 내부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렌트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와야 되는 장비, 먹어야 될 음식물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원들에다가 의약품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총 모든 걸 책임지고 있잖아요. 이 모사드 책임자.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루에 카페 식당을 사람 만나야 되니까 100군데 돌아다녔다는 거죠.
100군데. 왜냐면 가다가 또 뭐 하면 싹 바뀌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CIA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공개리의 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수법들 아주 재밌는 게 많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할 기회인데 그런 식이에요. 100군데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했고 자, 그 와중에 이제 결국 그 D-Day가 5월 10일로 정해졌어요. 이때 겨울입니다. 네. 남반구니까. 자, 이제 겨울날 저녁 7시 35분에 딱 가리발디 거리에 도착했던 거죠. 그리고 차량 2대가 딱 도착합니다. 한 대는 뭐라고 할까, 이 고장난 것처럼 본네트 열고 수리하는 식으로 하고 그 차에 이제 아이만을 태워야 돼요. 네. 나머지 한 대는 그 뭡니까 헤드라이트를 그 버스 정류소 쪽으로 비추는 거예요. 비추고 있는 상태로. 그래서 아이만이 내려가지고 좀 빛이 부시게 하려고. 다른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려고. 네네네. 그게 준비하는데 아이만이 지금까지 동선 확보하니까 7시 한 오후 7시 40분쯤 되면 내렸는데 8시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필 또 항상 그래.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빨리 이거 철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항상 그 고민이 되잖아요. 이럴 때 뭐 계속해서 기다릴 수도 없고 이거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그 표정은 항상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만이 딱 8시 내리니까 바로 이제 내리자마자 이제 사람들 없는 거 확인하고 그 아주 힘센 대원이 아이만의 가슴을 향해서 박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쓰러뜨린 다음에 바로 아이만 잡아가지고 바로 1호차로 그 본네트 열고 주차차로 바로 집어넣고 전속력으로 이제 가리발디 거리를 벗어났죠. 이때까지 걸린 시간 1분이 안 됐다는 거죠. 와. 순식간에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저거.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납치에 성공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무전을 보내야 되죠. 암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네. 타이프라이트는 이미 준비되었다. 음.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만을 치주할 준비를 끝냈다 뭐 이런 뜻이겠죠. 타이프라이트는 네. 이미 준비됐다.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났죠.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놈을 결국 민주경수를 잡았구나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당장 지금이야 이제 흥분되고 하는 이제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아이만 가족의 움직임도 변수죠. 만약 신고를 한다면 그리고 뭐 이 나치 잔당들이 많으니까 이게 돌아다니면 어떨까 했는데 그 모사드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가족들이 신고를 안 할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요? 단순 실종으로 신고를 하면 뭐 그 당시 아르헨티나 경찰도 뭐 제대로 하긴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뭐 그냥 좀 어디 놀러 갔나 보죠. 이러니까 가족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 실종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그런데 만약 그러면 신고를 밝히면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할 거다라고 판단했대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가지고 아이만의 아들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딱 없어진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신고를 못하고 페론 청년 대원들 있죠. 나치 좋아하는 300명하고 수십 개 났었다는 거. 300명을 자기들이 연락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나름 페론 주의자들하고 그 당시 나치 이런 유대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든 아이만 가족들은 이쪽 공식 당국에 도움을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해 그건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대원들이 열흘간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또 변수라는 거야. 내 가족을 죽인 놈이잖아요. 저놈을 당장 죽이고 싶잖아. 저놈 때문에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었다. 이 막 미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만이 자살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사실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면도도 해줘야 돼요. 밥도 먹여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할 일 아니잖아. 이 죽여야 되는 놈을 내가 지금 참 해야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때 이 대원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외식을 하는 거였대요. 외식을 한다거나 식당 나가는 거. 식당 나갈 때 뭐 이건 제가 제 책에도 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그 예전에 역사가 부른 사람들 뭐 이 책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소고기 스테이크가 유명한 나라입니까? 제 아는 선배분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도저히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더라고. 그만큼 뭐 풍요롭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 아르헨티나는 스테이크가 워낙 크니까 가서 베이비 스테이크를 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베이비 스테이크를 딱 시켰는데 아이만한 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먹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만한 스테이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돌아와서 막 욕을 했다. 이걸 어떻게 해 내가. 그래서 베이비 스테이크 어린애만한 스테이크를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네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 며칠 지나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동조 효과를 가지는 게 스톡홀름이잖아요. 또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해해주는 게 역스톡홀름 효과인가? 약간 아이만은 밉지만 아이만 가족은 또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이만 가족들한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자기들끼리 나눴대요. 참 뭐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숙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세상 어디에 범죄자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그럼 다 죽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아이만하고 맹겔레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죽음의 천사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생체 실험까지 하고 더 악독한 인간이었다고 하니까 맹겔레는 뭔가 눈치를 채고 종족을 감췄대요. 그러니까 맹겔레까지 같이 일타상피를 하기에는 이건 너무 위험이 부담이 커져가 결국은 맹겔레는 포기하고 네. 아이만 잡고 오긴 했는데 그 맹겔레는 결국 나중에 브라질에서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요. 와, 1979년에. 진짜요? 와. 근데 이 맹겔레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초로 그때 도입된 게 유전자 감식법이었어요. 아. 맹겔레 때 그러하면서 이게 보편적으로 확산됐어요. 맹겔레 아들이 남아 있잖아요. 아들 유전자 채취해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맹겔레 맞구나. 맞아요. 그 맹겔레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 브라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네. 자 그래서 아이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 특별기를 띄워도 국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데리고 가지? 걔가 가다가 또 고함 지르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심했다고 해야 되나? 의사가 있잖아요. 마취? 그러니까 약간 해롱해롱하게 아, 약을 내가지고 해롱해롱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아 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가지고 13시간 반을 비행해서 중간 격리에서 한 번 쉬고 다시 또 11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 벤구리온 수상이 네. 국회에서 발표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아 잡아왔다. 예. 근데 그거 아르헨티나랑 뭐 외교 문제? 나중에 되죠. 나중에 되지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항상 뭐 그런 거야 문제가 되죠. 이건 주권 침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세 개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참관한 사람이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가 네네.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쓰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 모사드 수장 그 이스라엘도 아이만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존재감 없는 남자가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었을까? 진짜 길거리에서 우연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뭐 그 사람이 그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 나오죠. 아주 뭐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거죠. 단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한다 이거죠. 대부분의 뭐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나 도쿄 전범 재판에서도 뭐 대부분 시키니까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참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시킨 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에 아이만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톤 슈미트라고 독일군 하사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부 명령을 어기고 적극적으로 유태인을 도와서 탈출시키다가 결국 들통 나가지고 처형당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시킨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인류에 대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있는데 아이만은 결국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나는 군대와 전쟁의 법률에 복종해서 조국의 명령에 따라서 충실히 살아왔어 라면서 이제 자기 잘못 절대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만을 처단하기 위해서 특별 법도 만들었고 그래서 아이만을 화장해가지고 시체로 화장한 다음에 지중해에 뿌린 거죠. 지중해에 뿌린 거죠. 다시는 이런 유럽에? 이런 놈은 절대 이스라엘 땅에 둘 수 없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이런 어떤 집요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끊임없이 추적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낸다. 뭐 지금은 이제 웬만큼 다 이제 사라졌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지금은 나타나는 게 이제 바로 그 역사 수정주의를 하는 망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지금은 또 끊임없는 이제 그 비판과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역사의 사료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철학자 우치다 다스루가 유대 문화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근데 반유대주의에 심취하게 되고 유대인 음모론을 믿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이게 말이 안 된다 해도 왜 끊임없이 이게 나오게 될까? 그러면 이렇게 본다 이거 자기가 볼 때는 인간이 바보라서 사악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이 왜 그러면
사악하고 바보처럼 저렇게 동조하냐 이거죠. 그것은 결국은 내가 바보처럼 생각하고 사악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내한테 이득이 되니까 저렇게 한다 이거죠. 심리적이든 뭐든 이득이 되니까 그 선전선동한 사람들에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이유 없이 무조건 바보가 되고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네. 인류 동조론 혹시 들어봤습니까? 인류 동조론? 유태인과 일본 민족은 한 뿌리였다는 거. 아, 유동조론. 동조론. 우리 한민족 보고 동근 동조론 했잖아요. 일본하고 한반도 조선민족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같은 조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본하고 유태인은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일본 누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왜? 그러냐면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사람들인데 예전에 유태인들의 역사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잖아요. 네. 남유대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0개 부족이 있었고 남부 왕국에 2개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그때 10개 부족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 10개 부족의 후예가 이렇게 와가지고 일본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인종이 다르잖아요. 아 근데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하고 다 구절에 해가 뜨는 쪽에 가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왜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자 이거죠. 그런 그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네.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때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완전 압도가 되겠죠. 네. 와, 이 미국이란 서방 문명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를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초기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대라는 것을 직접 미국에 가서 본토에 가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도가 된 거죠. 일본이 도저히 이러다 망하고 죽을 것 같잖아요. 일본은 압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의 동일한 망상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정신 승리를. 자, 유대인은 어떻든 간에 기독교보다 먼저 앞서 나왔잖아요. 기독교보다 먼저 앞서 나와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이런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우리가 일본인이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구 문명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거 언제적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다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막 개화돼서 네. 서양 문물 좀 이렇게 막 그쪽에 막 많이 쏠려 있던 이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하고 같은 조상. 같은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인 거예요. 우리가 사라진 이스라엘 10부족 중에 하나가 우리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유대에 일본에 와서 다시 일본의 천황 가문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시기였지. 일본 천황이 형성된 시기 기원전 700년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얼렁뚱땅 항상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이 왕은 사라진 적이 없다. 우리 일본에 다시 딱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 망상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유대처럼 일본도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 기독교하고 와봤지만 기독교 문명이 서양의 문명인데 기독교보다는 유대가 좀 더 앞서 있다 이거죠. 장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를 동일시해버리면 우리는 좀 윤리적으로 더 앞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순환을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로마, 그 다음에 그 기독교 그 유럽 왕국에서 순환 받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가 근대가 좀 늦어져가 뭔가 압도당하지만 우리도 순환을 받아 결국은 이긴다 이거죠.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서사가 딱 만들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유대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미국을 압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핵폭탄으로 망했지만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길은 이 유대를 연구해갖고 우리가 갔다고 생각하면 그죠? 우리는 미국 위에 쓰는 거예요. 정신승리 오진다고 해야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도 당시에 이제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지금까지는 완전 계층이 사무라이와 평균은 완전히 서로 섞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평등해지고 선거를 해가 투표권을 주고 여자들도 이제 나는 평등하다. 뭐 신문이 나오고 문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자기들이 숭상해왔던 오래된 가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 좋았던 옛날 이럴 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만족을 시키려면 이런 걸로 해야 하는 게 좋죠.
그런 걸로 만족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 뭐 소고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홍삼도 있고 한데 맞아. 우리도 얼마나 지금 헛헛한 게 많습니까? 맞아요. 예, 또 외롭고 고립된 것 같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뱃속에 고기 가득 차면 사실 걱정이 없어지거든요. 종프로님 가족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외로움 은하수 팜으로 그렇습니다.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툭불 고기 먹으면 다 잊게 되죠. 눈물이 나겠죠. 우리 자식들이랑 먹으면 맛있었을 텐데. 눈물 날 때는 다시 홍삼 먹으면 힘 나니까. 홍삼 쭉 짜면서 아이고 이거 힘 나서 이거 어디다 쓰나. 좀 씁쓸하다 싶으면 사과 먹으면 또 되니까 네, 입안이 또 달콤해집니다. 네. 네, 이 다양한 우리의 농산물들 또 축산물들이 함께 있는 은하수팜에서 여러분도 외로움 달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은하수팜 검색하시고요. 또 요즘 할인도 많이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결국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본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모론 하면 시온 의정서를 꼽거든요. 네. 그게 이제 1903년에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신문에 처음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가 어지러워지는 것도 시온 현자들의 업무, 평화를 우리가 느끼는 것도 시온 현자들의 업무.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시온 의정서를만 따라가면 정치적으로 무조건 자기가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이때는 이렇게 해석해도 맞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 논리의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내가 올바르다는 확신을 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폭발적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 의정서라는 이 문서에 나오는 그 음모론이 그 이후에 유행했던 정치 이도리가 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파시즘, 나치즘, 스탈리니즘, 최근에 트럼피즘까지. 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이게 통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 누구 때문? 음모론자들, 딥스테이트들 때문. 네. 내가 이렇게 하는 누구 때문? 유태인 금융자본가 때문.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돼도 음모, 못 돼도 음모. 그러니까 이 음모론을 채용하면 모든 게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내가 진리를 담보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정치 평론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네. 그게 바로 이런 거죠. 다 주술 평론하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하거든요. 내가 믿는 대로 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그게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일이 안 된 거야. 내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왜 그 점사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언 안 했더라면 이렇게 반대로 됐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해서 맞추면 맞췄으니까 나는 맞고 틀리더라도 내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걸 바꾼 거야. 그러니까 뭘 해도 맞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의정서라는 게 그 유대인 뭐 14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네. 뭘 회의를 해갖고 뭘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거야 아니면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게 1903년에 페테르부르크 신문에 처음 실린 게 최초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 당시 이제 여러 썰이 있는데 러시아의 이제 정보부에서 그 러시아 강상 유대 포그롬 해가지고 유태인 그 탄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시 러시아 쪽에서 그 흔히 말하는 러시아 로마노프 왕실에 대해서 대중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자꾸 하니까 하나의 적을 만들어 딱 던져준 거 아닌가 하는 설들이 많아요. 자, 유대인들이 이런 나쁜 놈들이 지금 다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우리 왕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뭐 이야기도 있고 여러 설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저 책에 잠시 요약은 돼 있는데 크게 뭐 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쪽에는 자유주의를 고취시키려 했다가 또 한쪽에는 대중을 개돼지로 만들어 했다가 뭐 이게 뭐 논리적으로 서로 충돌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쨌든 뭐 하나는 맞는 게 있구나. 네, 아니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래가도 맞고 저래가도 맞는 거예요. 자유주의를 고쳐라, 자유주의를 반대해라, 다 나와요 같이.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세계 정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얼핏 찾아보니까 네. 사람들의 심리를 언론을 통제해서 좀 조종을 하고 각 정부를 다 장악을 하고 전쟁도 좀 일으키고 기존 정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일삼고 네. 우리 통치자는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을 시키고 네. 등등 해서 이런 내용이구나. 네. 근데 이게 실제 하지는 않았겠지.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시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현실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유대인들은 말하고 박해를 받고 순환을 받습니까? 포그롬을 왜 받습니까? 러시아 맨날 그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맨날 탄압받고 죽고 이런 거 말합니까? 그렇게 신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거기에다가 문제는
결국 이 유럽 문화권에서 발생했잖아요. 네. 결국 이런 거죠. 신을 믿는 자만이 악마를 믿거든요. 신을 믿는 자만 악마를 믿죠. 왜냐하면 신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죠? 그러니까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이 있는데 파멸적인 사건이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존재한다 이거. 악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신이 있으려면 악마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설명이 못한다. 이래 본다는 거죠. 신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악마 처벌을 하러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이 있고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법칙이 있어갖고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런 정의가 패배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설명하는 제일 좋은 논리는 악마예요. 악마를 진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 신이 다 모든 것을 평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신을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그 악마를 결국은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막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럴 때 뭔가 악의 장본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어. 악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신이 인간에게 징벌을 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 구조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에 저 히틀러가 진짜 좀 약간 심취를 했었나 보네. 아 이게 결국 그 아까 말씀드린 모든 나치즘과 이런 거에 다 근본 바탕이.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보니까 우리는 내국체로 그러니까 국체로 정부를 파산시키고 뭐 돈으로 다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제일 싫어한 게 공산주의자랑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많이 경도가 되니까 얘네들이 정부를 어렵게 만들어서 빚으로 완전히 올가매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다 경제 노예로 만든다는 게 히틀러가 지난 한 1910년 아니 20년대 30년대 1차 대전 후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게 왜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아 유대인들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갖고 나라를 완전히 빚으로 올가매고 실제로 저 독일이 그런 빚에 막 허덕였으니까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됐잖아요. 사실상 왜냐면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과정들이 유대인들이 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했겠네요.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 유럽 이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왜 이런 시온 의정수나 유대인 음모론이 퍼졌냐면 당시 이제 19세기 그 18세기부터 정책명이 일어났고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자기들이 만든 거 유럽 사람들이 건설명 만들어냈고 가스, 전기, 자동차, 철도, 신문 다 만들어냈어. 근대의 어떤 생활 방식 만들어냈고 도시화가 만들어졌고 개만샤브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 자기들이 만들어놨는데 자기들이 만들고 나서 그 행동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말 편안하고 좋았던 시절이 있고 하루하루가 참 반복되고 안정적이었는데 지금 이게 너무 힘들다. 지금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르고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지금 사회 똑같죠.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대중들의 눈에 유태기심이 어떻게 비치냐 이거죠. 변화의 상징으로 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계가 전기, 가스, 철도, 자동차, 신문, 금융 프랑스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파괴하는 모든 사업들에 유태계가 들어가 있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뇌물 사건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돈을 줘야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인 사회 변화가 있는 곳에 유대인의 그림자가 있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전통적인 길드잖아요. 길드인데 유대인 절대 안 껴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할 거 이거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유대인한테 사실은 쫙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파시즘이란 말이죠. 파시즘이 제일 먼저 나온 데는 프랑스라고 봐요. 프랑스에 이제 그 최초의 파시스트 무장투쟁 조직이 모레스 후장이 만든 그게 있는데 이 모레스 맹무단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막 극자부터 극우가 다 뭉치는 거예요. 왕당파도 오고 극자도 오고. 왜냐하면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부르자 제3공화국을 다 도와자는 거예요. 지금 부르자 정권. 그리고 극자인 블랑키도 동의하고 블랑제스트들 동의하고 왕당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마치 우리나라 지금 보면 도저히 서로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때 이걸 주장했던 사람하고 그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함께 뭉쳐가지고 지금 막 정치적인 이런 거예요. 파시즘은 본래 같은 게 뭉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걸 한꺼번에 모으는 게 파시즘이에요.
그래요? 파시즘은 귀족과 노동자가 함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뭉치면 서로 이상하잖아요. 어색하고. 이 어색함을 통해서 나를 더 느낄 수 있거든요. 나는 귀족, 나는 노동자, 나를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뭉치는 거예요. 같이.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끼니까 같이. 오로지 목표는 지금 제3공화국 부르자 정권을 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뭉치는 거예요. 만남의 부자연스러움이 초래하는 것은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움도 있습니다만 네. 자기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역시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보다 보니까 역시 내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기 정체성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더 느껴지니까 오히려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묘하게 됐습니까? 반유대주의를 통해 가지고 극자와 극우를 한꺼번에 모으는 이렇게 효율적인 정치 운동이 없잖아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정치 동원 기제, 이게 바로 반유대주의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은 공포로 이겨왔잖아요. 지금 변화와 물질주의 문명이 공포인데 그게 딱 유대인들인 거죠. 본래 공포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대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우리가 파묘가 사실은 여러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공포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 파묘 공포 영화에서 보면 그거잖아요. 일제가 뭡니까? 그 일본의 사무라이를 수직으로 세워갖고 뭡니까? 일종의 우리 침처럼 박아놔가지고 우리를 다시 침략을 한다. 이게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고 우리의 식민지 지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본 놈들이 우리를 다시 침략할지 모른다. 이것들을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게 가장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똑같은 거죠. 공포로 여기는 유대인들. 이걸 건드리니까 이게 뭐 여기서 완전히 이게 스스로가 사실은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은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야 라고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프로이드나 여러 사람들이 이건 결국 아버지에 대한 심리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야훼밖에 없잖아요. 네.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아버지를 상징하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항상 거세할 수 있죠. 정신분석에서. 엄마를 네가 넘보면 너 자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은 사리를 품는단 말이죠. 내가 엄마를 욕망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버지를 잘못했다가는 내가 잘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선망하게 되고 부러움과 공포가 뒤섞인 게 그 아버지에 대한 심리인데 이게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투사된 게 바로 유럽 사회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나쁜 아버지죠. 항상 유대인의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예요. 늙은 아버지가 항상 돈을 털어지고 있고 늙은 아버지가 아주 교활해서 음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젊은 아들들, 프랑스의 젊은 우리 청년들은 항상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투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외부의 유대인에게 자기의 나쁜 것을 투사해가지고 그게 악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가는 어떤 배경이 이런 거 아닌가. 요건 좀 더 이제 재미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건 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나중에 그 반유대주의가 유대인을 욕망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은 마지막 챕터가 결국 이제 역사 수정주의죠. 왜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게 역사의 팩트인데 왜 갑자기 가스실은 없었다. 뭐 아우슈비츠에 가스 용소는 없었다. 유대인은 그렇게 많이 안 죽었다. 유대인들이 과장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 이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은 것은 병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 후반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한 사람이 뭐 로베르 포리송이라는 영국 출신 프랑스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문헌학자인데 이 사람이 1929년생이에요. 1929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어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참혹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슬슬 죽기 시작하는 때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슬슬 사라질 때 이게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상한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쫙 이 자료 보면 나와 있잖아. 이상한 자료를 어떻게 끌고 나와요. 좀 신빙성이 의심된 자료도. 이거 다 이게 자료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들고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렇다는 게 살아 있을 때는 이게 증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나가니까 야 니도 경험 안 해보고 니나 내나 경험 안 한 건 똑같잖아. 이제 문헌으로 판단해야지. 문헌으로 판단하는데 네가 아는 거는 이렇고 내가 아는 거는 이러니까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노암 촘스키가 이 사람 포리숑의 책에다가 서문을 써줘갖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난리가 났던 거죠. 이 사람이 볼테르 흉내 내갖고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네가 그 반대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난 지키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노암 났죠. 촘스키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기도 석학이고 하니까. 유대인이죠 촘스키도.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거는 반대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동이다 이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을 유도한다는 거죠. 유대인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관련되는 컨텐츠는 이제 우리가 금지시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뭔가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 표현의 자유가 문명의 기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최근에 그래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친일 운동을 하면 공직에서 뭐 둘 수 없다. 네. 예전에 이제 광주와 관련해서 광주 민주운동 관련돼서 그걸 부정하는 것들은 법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항상 그 표현의 자유의 논리하고 서로 부딪히니까. 근데 뭐 표현의 자유는 고정된 게 아니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뭐 과연 법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하도 이게 악용하니까 법으로라도 처벌해야 되냐? 이건 판단의 문제고 그때 사회 선택인데 네. 미국은 좀 더 표현의 자유에 관대합니다. 네네. 직접적으로 이제 그 나치의 이 경험들은 자유롭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네.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에서는 이거는 나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릅니다. 직접 겪었으니까. 직접 겪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번역 전쟁이라는 책에 이희재라는 이제 그 영국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분인데 아니 이분도 뭐 아주 많은 책을 번역하고 또 많은 이제 글들을 쓰시는데 네.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근데 제가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이게 대표적인 역사 수정주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에 루처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루처 보고서. 네. 루처라는 사람은 미국의 사형 집행 장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주마다 뭐 독극물을 주사해가 처형하기도 하고 전기의자 죽기도 하고 네. 뭐 여기 보니까 미주리에서는 가스로 사형시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형 집행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재판이 열렸단 말이죠. 재판에 에른스트 젠들이라는 출판업체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 변호사 요청을 받고 당신이 나름 공학을 했으니까 그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구해가지고 이거 좀 우리에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 하나의 어떤 조사 보고서를 내달라 된 거예요. 네. 이게 대해 견해를 한번 밝혀달라.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답사하고 나서 1988년에 이 책을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보니까 가스실이 너무 엉성하다는 거야. 가스 누출을 막으려면 밀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강철로 이걸 지어야 되는데 공기가 숭숭 드나드는 벽돌 건물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가스가 건물에 흡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색 처리, 페인트 도색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문이 안으로 열리더라 이거죠. 문이 안으로 열리면 시체가 막 문 쪽에 와서 쌓이면 나중에 문을 열 수가 없는데 문을 밖으로 열어야 되는데 왜 안으로 열렸냐. 이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가스실 옆에 소각로가 있더라 이거죠.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폭발을 할 거 아니냐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스실이 아니라 이건 시신을 모아두는 영안실 가능성이 없다. 이거 완전 부정하는 거죠. 가스실이 없어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청산가리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스의 주요 성분이 그 당시 청산가리 제품명이 치클론 B라고 하는데 이게 살충제 용도인데 어떻든 그걸 썼다고 하는데 청산가리 흔적이 없다. 뭐냐? 청산가리가 철과 만나면 푸르스름한 색으로 바뀌는데 건물의 벽돌, 이런데 결국은 푸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부 다 그 철 성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근데 소독실에서는 푸르스름 하더라는 거예요.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고. 왜냐하면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가스실이 없었고 수감자들이 입는 옷을 모아서 청산가리로 소독을 했다 이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루처 보고서는 재판에서 가스실은 구조적으로 화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증언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 출판업자는 유죄 판결 받았고 루처는 바로 실업자가 돼버렸어요. 이런 놈이 이걸 보고서를 그리고 나중에 루처도 이제 재판을 해보니까 공학도라고 했는데 뭐 공학학위 취득한 적도 없고 생물학, 화학 교육 받은 적도 하나도 없고 이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루처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 과학적으로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또 미국이 아니죠. 독일에 게르마르 루돌프는 화학도 이제 진짜 화학을 하고 이 사람은 당시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장학금도 받고 있고 박사과정 논문을 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루처 보고서를 읽고 그러면 내가 화학 전공자로서 한번 검증해 보겠다. 검증을 해보겠다. 어허. 그런 다음에 93년에 이제 자기 보고서를 낸 거죠. 네.
옹호를 한 거예요. 루츠 보고서 말이 맞다고. 오. 바로 맞다고? 맞다. 맞다고? 이거죠. 이 루츠 보고서 맞다. 응. 진실이다. 그래서 바로 연구소 해고되고 박사 제출 자격 박탈되고 독일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영국으로 도망쳤어요. 에? 영국에 도망쳐서 결국 거기서 뭐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니까 또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아니 미국 보고서 연구하라고 해놓고 그 연구 결과 나왔다고. 연구하라고 한 건 아니죠. 아, 이거는 그건 자기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 간 자발적으로. 루츠 거구나. 보고서를 보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근데 독일은 엄격한 법을 하죠. 이런 걸 부정하면. 네네. 그래서 미국으로 결국 가가지고 이제 송환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직자부터 재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송환대가 3년 8개월 옥살이에요.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본래 이제 루츠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게 그 출판업자 진델 때문에 했는데 진델은 결국 캐나다에서 추방해가지고 독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요. 네. 그런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걸 다 떠나서 제가 이제 좀 바로 안네 프랑크 안내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그 가스로 사람을 죽인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그걸 또 영국 방송에서 심리전 조작을 했다는 반복도 있습니다만 그 이제 안내가 목격하고 여러 들은 이야기들 나오고 그 안네 프랑크 그 책의 마지막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안네 프랑크 가족들하고 같이 몰래 은신한 8명이 아우슈비츠도 끌려가고 하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1944년 11월이 되면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을 다 없어요. 자기들도 이제 전세가 풀려지잖아요. 1945년 11월쯤 되면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1944년 6월인가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럼 쫙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큰 문제가 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가스 시설을 거의 없앴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너무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결국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 사실은 우리 부정을 안 넣는다. 유태인을 박해했다. 그렇지만 독가스로 죽였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독일의 그 루돌프가 또 첨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영국이 당시 그 영국의 우리 유명한 사가 한이 깨물고 튜링. 튜링 네. 그 애니그마를 감청하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콜로스스라는 시스템으로 그 암호 다 해독했지 않습니까? 그 독일 내부 통신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유태인의 가스실 사료와 관련된 지시가 단 한 건도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건 증거다. 이건 좀 약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영국 정보당국이 일부러 이걸 심리전 차원에서 키웠다고 보는 거예요. 영국 정보당국이 처음엔 유대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거론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독일이 말이야. 지금 장애인, 난치병 환자, 정신장애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독일 민간인 대상으로 가스를 죽인다더라.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독일 병사들이 터널을 통과할 때 간호병들은 전부 다 방독 마스크를 쓰고 터널 통과할 때 가스를 틀어가지고 군인들 다 죽인다더라. 이런 막 소문이 유포를 시켰다는 거예요. 영국이 심리전 잘합니다. 진짜 심리전 잘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니까 사실 또 나치가 행태가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 영국의 심리전이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놈들이 다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독일 국민을 상대로 한 데 했다가 폴란드 유대인이 독일 국민 자리에 대신 들어간 거다 이거예요. 이 게르마르 루돌프라는 독일인 과학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수감자들도 결국 이렇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스실 있는 건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신을 소각한 시설, 화장실 시설이 있어야 되고 침구를 살균하고 소독한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러나 보다 그때 사람들 많이 죽었으니까 뭐 가스로 죽였다더라. 뭐 이렇게 하고 생존자로 분류되면 막대한 보상금을 독일 정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동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좀 너무하죠. 좀 너무하죠. 그러니까 살아남아갖고 독일 정부에서 가스로 죽였다면 독일 정부가 피해자니까 피해 보상금 주겠습니다. 이래서 야 이건 좀 너무하죠. 그러면 그래서 다 피해자라고 그렇게 한다 주장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거예요? 그 많은 가해자와 생존자의 정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사람들이 축권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살살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뭐 그 네, 위안부 네, 할머니들 네. 일본 정부에서 아이고 뭐 그런 적도 없고 뭐 자발적으로 그렇죠, 갔니 맞고.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한 거죠. 다 그리고 모든 거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다 돈으로 받으려고 돈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600만 이거는 정말 네. 말이 안 된다. 통계 인원을 막 반복으로 계속 그러니까 가중했다 이거죠. 여기 가고 저기 간 사람을 한 명이 여기 저기 세군동에 다니면 또 전부 다 3명으로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보니까 이 역사수정주의 하는 이쪽은 독일 강제수용 사망자는 600만이 아니라 30만. 30만이고 그것도 가스로 죽고 이런 게 아니고 병들어 죽었다든지 굶어 죽었다. 왜 그렇게 죽었는 줄 아느냐 이거죠. 연합군이 하도 무차별 폭격해갖고 철도와 도로가 파괴돼갖고 식량과
의약품이 수용소에 공급이 못 돼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죽인 거야. 연합국이 죽인 거야. 유태인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왜 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반유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해가지고 우리에게 역사적인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려고 한다. 우리를 자기들 앞에 꼼짝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후손들을 항상 너희들은 악마들의 후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깔려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서 그 정도는 죽을 수 있어라는 거. 그리고 원인 제공자는 연합국이야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정당해. 항상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정당하다는 걸 확보해야지 이 여러 가지 싸움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의의 편이 서 있다고 생각해야지. 약자의 편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힘을 120% 발휘하잖아요. 네. 내가 악의 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러면서 지금 아우슈비츠에서만 뭐 몇백만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 루돌프 헤스 그 사람이 이제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자백을 했다 이거예요. 진짜 400만 죽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47년 4월에 교통당하거든요. 네. 어디 와서 당하냐면 아우슈비츠에 가서 교정을 시켜요. 너가 사람 죽였잖아 아우슈비츠에서. 그러니까 니른베르크 재판하고 거기서 아우슈비츠는 폴란드에 있잖아요. 폴란드에 딱 데려가서 딱 거기서 보복을 사법의 어떤 응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헤스가 결국 나중에 거짓 자백을 했다더라. 헤스가 당시 교도관에게 자기 이제 메모 해상록을 건넸는데 네. 하도 고문을 영국 군인에게 당해가지고 다 거짓 자백을 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 또 자포자기한 행동을 보였다. 그럼 재판 과정에 다 자포자기한 행동 보여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일본 동경 재판으로 다 자포자기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쪽은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반유대주의적 입장만 말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루치란 사람은 아까 사형기구 그 제작하다가 그 루치 보고서 내고 나서 지금 학교 버스 운전사 하고 있고 루돌프는 이혼당하고 수감됐고 로베르트 포리송이라는 그 프랑스 학자는 대학에서 쫓겨나고 사람들한테 막 테러 당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결국 이런 거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유태인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죠. 지금 바로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사람 우리 많이 죽여도 야 우리 홀로코스트 당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의 어떤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 연구에는 근기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왜 말을 못하냐. 표현의 자유에서 어떤 질문이든 던져야 된다. 파시즘은 질문을 못 던지게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질문도 던져야 된다. 그 어떤 질문 던지게 하니까 그죠? 또 광주랄까 여러 가지 뭐 친일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참 어렵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차별 발언들 있잖아요. 인종을 차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런 거는 그건 표현의 자유는 아니겠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질문을 빙자한 폭력과 선동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참 우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참 고민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게 저도 약간 좀 어려운 지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럼 이제 그 비슷한 또 여러 사건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럼 그것도 다 역사적으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또 가끔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표현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 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폭력적인 여전히 또 거기에 상처가 남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게 맞나? 근데 이게 개인이나 어떤 그냥 집단 아주 소규모의 집단의 주장이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 정도로.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넘어가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참 아니 어떤 나라든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분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분은 싹 빼버리고 좋은 부분만 가르치자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그렇고 뭐 이런 그늘과 빛을 다 같이 가야지 우리가 결국 진리를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문제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선동을 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야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디까지 판단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것도 문제잖아요. 법으로 만든다는 건 또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이거 과연 좋은 건지 이게 또 좀 문제고 참 큽니다. 이 진리라는 게
아르테미스, 네. 저 달, 네. 네, 그걸 보면서 또 진리를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 설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커피도 아르테미스가 나왔습니다. 아 왜? 네. 네, 아르테미스 커피 나왔잖아요. 1kg 커피에서 나왔잖아요. 해만 보지 말고 네. 아폴로만 보지 말고 아르테미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는 이렇게 저 동결 건조, 네. 아메리카노 커피 쫙 해갖고 그걸 싹 말려갖고, 예, 그거를 빠르게 건조를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향이 그대로 딱 담겨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언제든 물에 타 드실 수 있게 예, 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우유에다가 제가 타 먹어 보니까 네. 라떼지 않습니까? 네. 또 디카페인이라 가지고 아하. 하루에 여러 잔 마셔도 괜찮더라고요. 아유, 그렇게도 드실 수 있네. 네, 얼음 넣어 가지고 먹어도 되고 따뜻하게 네네네. 먹어도 되고. 아, 이게 잘 녹아요. 잘 녹더라고요. 네, 잘 녹게 만드는 게 또 기술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커피 아마 동결 건조로 직접 제작까지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동서식품이랑 여기밖에 없거든요. 네, 드디어 이제 1kg 커피가 새로운 시장 열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아르테미스 한번 맛을 보시면 다른 커피 하나 드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kg 커피 네. 신제품들 만들어내는 거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반유대주의 네. 정서까지 저희가 좀 봤는데 우리 지선 씨는 여전히 유태인에 대해서 뭐 호호 그러니까 좀 좋고 싶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아니면 조금 근데 전쟁 요즘에 기사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누가 나쁘고 누가 뭐 좋고 이런 거를 나눌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네. 내 스스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내가 얘가 더 나빠 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게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태인이 나쁘다, 팔레스타인이 좋다 이게 아니라 네. 이 사안에서는 유태인이 그치. 나빠. 이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가시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왜요? 할 것 같은데. 진짜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막 공부할 거 막 적어놨잖아요. 집에 가서 또 공부해야지 막 이러면서. 알겠어요. 그 루처 보고서 관련된 네. 넷플릭스 영화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혹시 뭐 시간 되시면 나는 부정한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이것도 있으니까 루처 보고서 관련된 영화도 있고 아까 또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던 네. 존 오브 오브 인터레스트. 인터레스트 네, 그 영화도 있고요. 그건 지금 개봉 중이고 네. 또 장교와 스파이. 스파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영화로 보실 수도 있고 네. 또 다양한 뭐 책들 유대 문화론이라든지 뭐 안내일기 등등 뭐 아, 지금 보시면- 안내일기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걸 잘 오늘 소개를 못 드렸는데 네. 근데 안내일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정말 언제 이 은신처가 발각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속에도 공부를 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기념일을 부모는 챙겨줘요. 생일 축하해 뭘 주고.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느낀 게 뭐 일반화 시킬 수 없습니다만 유대의 저력이란 게 이런 거 아닌가. 생이 마치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는 거. 네. 저 이렇게 검색하다가 좀 놀란 게 안네 프랑크하우스에 VR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왜 VR 기기 있잖아요. 그거 끼고 안네의 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언제 시간 되면 안내일기도 한번 저희가 네, 다루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네. 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유태인에 대한 뭐 반유대주의 네.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좀 지난 역사들 쭉 한번 짚어드린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한번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 아시죠? 9월 28일 네. 여러분과 함께 인제에서 만납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빈자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오, 네, 두 그래요? 자리쯤 남은 것 같습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그 두 자리 설렌다 설레. 네, 치열합니다. 네. 빨리빨리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음 또 책, 다음 영화나 책으로 또 재밌게 여러분들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당백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